이교수의 한국시일기 276번은 박형준 시인의 손바닥의 붉은 호수입니다. 이 시는 어, 시현실 2026년 봄호의 특집으로 실린 시인데 박형준 시인의 시 중에서 5편을 골라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입니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손바닥의 붉은 호수, 박형준. 성당만 남았다. 밑에서 보면 성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뜰에 핀 작약이 흔들리는 성당을 떠받들고 있는 것 같았다. 포크레인이 하나의 종교 같았다. 하루하루 눈에 띄지 않게 산비탈을 올라가며 집들을 평평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집이 있던 곳이었다. 옛날 생각이 났다. 6.29 선언이 있던 해 7월 군입대를 앞두고 나는 거리에 있었다. 대학생들이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말을 보도에서 듣고 있었다. 내게는 차도와 보도 사이가 폭도와 시민 사이로 느껴졌고, 그러면서도 나는 폭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보도에 서 있음으로 해서 시민이었고, 폭도들은 차도에 있음으로 해서 폭도였다. 저투 경찰들의 까만 투구가 윤기를 바라고 있었다. 습기 하나 없는 쨍쨍한 여름 햇빛, 착착착 군홧발 소리, 그러다 일순정적. 전투 경찰들이 사과탄을 쏘며 차도를 덮쳤다. 보도를 덮쳤다. 지랄탄이 내 어깨를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방으로 체류탄이 터지며 연기를 뿜어냈지만 내 어깨를 맞은 지랄탄, 사과탄은 나를 덮친 전투 경찰의 손을 뿌리친 찰나에 불발탄으로 동력의 속도로 사과 모양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 나는 그해 여름 보도만을 걸으며 보도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일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중력과 운명의 속도는 찰나이지만 자주 멈춘다는 것을 알았다. 이준기가 첨탑에 줄을 걸었다. 이제 성당만이 남았다. 산비탈의 집을 부수며 포클레인이 맨 꼭대기 성당을 포위할 때까지 나는 그것들을 따라 시간 나는 대로 산비탈을 걸어 올라다녔다. 그때마다 손바닥에 호수라는 말이 말을 떠올렸다. 누구의 식구인지 알면서, 그러나 그것이 정말 누구의 식구인지 확실하지 못하면서 먼 골짜기의 물을 손바닥에 받아낸 채로 마을로 내려오는 사람을 생각했다. 비중계의 줄이 당겨질 때마다 들썩거리며 공중으로 뜰 것 같은 성당, 그 속으로 뛰어들어 무엇이든 낚아챌 것 같이 웅웅거리는 포클레인, 뜰에서 금세라도 터질 것 같이 팽팽한 사과탄 모양의 작약. 나는 그 순간 상상뿐임을 알면서 상상도 죄가 되거나 용서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게 무너지는 세상에 선물이 될 수 있다면 손바닥에 호수라는 말도 그런 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는 집들이 다 부서지고 계단만 허공에 남은, 금방이라도 아래로 떨어져 내릴 것 같은 그 허공을 밟아 무너지기 직전 사방으로 뛰던 첨탑의 빛, 작약, 빛으로 넘치는 그 붉은 호수를 손바닥에 조심스레 받쳐들고 마을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생각했다. 손바닥에 그 호수, 그거를 일개 시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가스통 바슐라르의 어떤 책에서 읽은 듯하다. 그렇게 이 참고가 여기서 모르게 넣어놨겠죠.
시인 연보에서 한 번은 이런 귀절이 있어요. 한 번은 신장로를 혼자 걸어가다가 풀잎에 떨어지는 햇빛이 물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응? 이게 연결이 되죠? 풀잎에 떨어진 햇빛이 물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 햇빛의 물, 풀잎에 고인 햇빛의 우물을 따라 동굴을 지나 읍내 너머까지 걸어갔다 온 적이 있다. 요거하고 아까 손바닥에 호수하고 이미지가 여기 있죠. 보통 자신의 연보에서 렐케이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시에서 자신의 산문에서 있습니다. 작품론의 일부에서 박성준 평론가 시인 산책자의 은유로서의 시간에서 손바닥에 붉은 호수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이 좀 정리가 되니까 화자는 6월 항쟁의 거리와 공권력의 폭력이라는 장면을 통과하지만 그 장면을 민주주의의 대의나 국가 권력의 비판으로 곧장 수렴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핵심은 음,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도에 서 있음으로 해서 시민이 되고 차도에 있음으로 해서 또가 되는 분류의 우연성 그리고 보도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이 일도 죄가 될 수 있는 지각의 위축이 주된 정동이 됩니다. 이때 에, 화자 시적 화자가 붙드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의 언어가 아니라 붕괴 속에서도 건져 올릴 수 있는 최소의 산물로서의 상상이다. 성당을 포위하고 있는 포클레인과 터질 듯 팽팽한 작약, 무너지기 직전 튀는 첨탑의 빛을 손바닥에 붉은 호수로 받쳐준 채 내려오는 사람의 뒷모습은 거대 폭력 앞에서 주체가 선택하는 윤리가 투쟁의 언어가 아니라 감각의 생존물을 지키는 방식임을 보여준다. 상상이 죄나 용서가 될 수 있다면 그 상상은 세계가 무너질 때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은 박형준식 소시민적 윤리의 핵심을 겨냥한다. 다 나는 동의하는데 딱 하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요거예요. 소시민적 윤리. 이게 나는 소시민적 윤리가 아니라 어, 요것만 반대예요. 요것만. 그래서 요걸 조금 전에 요런 논리 설명의 해설의 논리는 좀 더 자세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소시민적 윤리는 아닌 것 같다. 훨씬 더 차원이 큰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읽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번역의 해석의 흐름이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소개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호수. 손바닥에 붉은 호수라는 개념이 뒤에 나오는데 이 손바닥에 붉은 호수, 손바닥,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손바닥에 붉은 호수 그러면 손바닥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어 같죠? 일상어. 그러나 붉은 호수는 음, 뭐라 그럴까? 은유, 음, 인 듯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손바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맨날 쓰는 단어니까 알아요. 그치? 그러니까 일상 언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 언어, 산문적인 일상 언어고 근데 붉은 호수는 시적인 은유, 그지? 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게 그 보통 우리가 읽는 시어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어라는 게 시에 있는 시 언어라는 것이 보통 산문적인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어? 그지?
그 현실 세계가 있겠죠. 그걸 배경으로 하고 그거 이제 뒤에 있는 거로 본단 말이죠. 그리고 추의 세계가 은유, 그지? 의 방식으로 은유로 어, 수적 상상력으로 구축되는 게 그지? 보통의 지금까지 보통의 작품 관습적인 작법입니다. 시작법이죠. 이 작법이었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이 박형준의 이 시는 이런 시작법을 약간 어긴 것 같아요. 어떻게 어겼냐면 손바닥이라는 산문적인 그러니까 시적인 이미지를 많이 쓴다면 뭐 좀 뭔가 더 다른 생경한 단어를 써서 말하면 참 시적인 언어가 될 텐데 의도적으로 산문적인 개념을 하나 사용한 것 같아요. 손바닥에 붉은 호수. 그러니까 두 개가 혼용이 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라고 말하기에는 산문적인 세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정리하면 박형준의 이 시 또는 이 시를 비롯한 그의 시세계가 시계의 특징 중 하나가 산문적인 일상의 현실을 음, 시적 상상력으로 음, 변형하는 대신 소설 등에서처럼 산문적인 현실 자체를 어떻게 보면 생경하게, 음, 그죠? 생경하게 제, 리프레젠테이션, 재현, 이게 소설처럼 재현하는 거, 현실을 재현한다고 그러죠?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시에서도 그렇죠. 이시에서도 손바닥에 붉은 호수가 그래서 제목이 이시의 제목에서처럼 음, 손바닥이라는 음, 현실, 그지? 구체적인 구체적인 현실에 그지? 붉은 호수라는 상상의 상상력의 음, 은유가 이어져 있는 음, 음,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제목도 그렇지만 내용도 그렇죠.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 작품의 내용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 철거 장면이죠.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음, 이제 그 산동네 성당이 맨 꼭대기에 있는 성당이 맨 꼭대기에 예, 자리 잡았던 산동네의 마지막 어? 뭐그 재건축이지 재건축 준비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맨 끝에 재건축 하려면 다 없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조세희의 그 난송 그 유명한 어, 조세희 소설가 조세희의 그 유명한 소설 난자에 가서 어울린 어울린 공이 예, 이 시의 배경으로 음, 보였습니다. 응? 그것도 이런 재건축하는 그런 동네, 직지하는 동네들, 어쩔 수 없이 밀려가게 되는 그,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소설이죠. 응? 그거랑, 근데 거기서는, 뭐라 그럴까. 그 감정이 뭐 앞서죠. 근데 그거하고 다른 소설이, 이게 아까 내가 음, 이 평론에서 본 게 바로 그런 민주주의 대의나 국가 폭력, 으로 그 조세 난자가 쏘아올린 공은 이렇게 주로 읽혔죠. 그러니까
공권력의 폭력이라는, 응? 우리 이거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정치적 정당성의 언어로 이게 기존의 언어였어요. 응? 그리고 투쟁의 언어로. 그런데 박형준 시인의 이 시는 그와는 좀 달라진 것 같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는 게 그게 나도 그래서 이 박성준 시인 평론가의 분석에 동의를 하는 것이 그런 비판의 글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비판이 있긴 분명히 있는데, 그죠? 비판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학적으로 뭔가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게 뭐를 향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까 박성준 시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박형준식 소시민족 윤리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런가? 조금 더 다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이 시를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성당만 남았다. 밑에서 보면 성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뜰에 핀 작약이 흔들리는 성당을 떠받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성당을 주변에 작약이라는 꽃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작약,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화려하고 좋죠? 이 작약이. 이렇게 받침대가 뭘 받쳐주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성당만 남았다. 그런데 밑에서 보면 이 시선이 어디냐면 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요 시선이 어디냐면 밑에서 성당이 위로 아시라시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그 작약이 드레핀 작약이 성당을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은 그지?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떠받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밑. 거기서 보는 거죠. 음? 성당이 흔들리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당이 그 마지막으로 남은 다 철거가 되고 종교단체는 그 허락 안 하면 철거를 못하죠. 동의를 안 하면. 그래서 동의해서 다시 하기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철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성당이 진짜로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이나 썼죠. 성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놓고 흔들리는 성당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이 이거 진짜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 이 흔들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성당이 진짜 흔들리는 거예요. 성당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뒤에 보면 이게 나와요. 기중기가 첨탑에 줄을 걸었다. 여기로 이어지는 거죠. 기중기가 첨탑에 줄을 걸었다. 이제 성당만이 남았다. 그치? 또 나가면 기중기의 줄이 당겨질 때마다 들썩거리며 공중에 뜰 것 같은 성당. 그치? 그러니까 장면은 이제 리얼하게 묘사가 됐는데 리얼하게 묘사된 게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 맨 처음에는 흔들리는 그지? 그 모습만 봤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포클레인이 이거예요. 어때요? 이거하고 극적으로 대비가 되죠. 완전히 저거는 슬그지나고 아무것도 안 남죠. 그냥 땅으로 만드는 거죠. 무슨 벽돌이든 저 벽이든 뭐든 포클레인이 하나의 종교 같았다. 하루하루 눈에 띄지 않게 산비탈을 올려가며 집들을 평평하게 만들고 있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기존의 그 재개발의 재개발, 빈민의 투쟁사를 상기시키는 묘사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응? 그러니까 포클레인을 종교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종교가 뭐야? 성당이 종교죠. 성당이야말로 그러니까 성당이야말로 종교의 예? 종교의 건물이지 건물인데 어, 화자는 페르소나는 포클레인을 하나의 종교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예요? 두 개의 종교죠. 그러니까
성당은 진짜 종교고, 포클레이는 종교 같다고 생각하는 종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대립적인 관계를, 그 뭐라 그럴까, 대립적인 관계를 구성해내고 있습니다. 일련에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둘이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두 개의 종교가 부닥치면 종교 전쟁이죠. 어? 그두 개의 서로 다른 종교가 부딪히면 지금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만나는 오는 종교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그 무시무시하게 위험한 그죠? 그러니까 이 위험한 대결, 폭력적 대결이 또 가능할지 할 것 같은 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시 읽어보면 이 작약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작약을 빼놓고 요것만 딱 빼놓고 보면 요 흔들린 요것만 빼놓고 보면 둘이 싸워도 뭐 이상하지 하나도 않을 것 같은데 이 시에 읽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거는 작약이 그러니까 성당 작약 포클레인에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제 의도적으로 관습적으로 응? 근대적인 이분법적 사고 체계에 따라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조금 전에 내가 한 분석처럼 그지 성당 포클레인의 음, 대립 구도를 그리겠지만 다시 이 시를 실제로 읽는 독서 경험에 의하면 그 성당 그 작약 포클레인의 삼자 구도라는 것은 음? 그지? 그러니까 삼자 대립 구도라고 해도 돼. 그지? 뭐 대립이라고 쳐도 좋은 거죠. 물론 그저 작약은 성당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어, 근대 정치적인 음, 근대 정치학의 이분법적 여야 뭐 덕과 악은 등 선과 악 등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예, 각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밑에서 보는 시선으로 인한 사진과 같은 어, 장면, 그지? 이 일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억지로 작약을 말을 했지만 억지로 조세희의 소설 등을 언급하면서 음, 음, 이자 대결 구도를 어, 생각했지만 상정했지만 사실은 어, 뭔가 다른 시선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포크레인이 하나의 종교 같았다. 라는 어, 문장이 응? 라는 문장이 포크레인이 근대 자본주의에 노예처럼 봉사하는 기계 같았다라고 해석하기 어려 어렵게 만드는 콘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응? 그래서 이어지는 그리고 하루하루 눈에 띄지 않게 한비탈을 올라가며 집들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구절이 라는 구절이 이게 포크레인이 포크레인의 폭력성을 강조한다기보다 성실성을 묘사하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어? 그러니까 싸우려기 안 나, 포크레인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든단 말이죠. 그 하나의 종교 같다 보면 되게 도발적인 얘기인데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종교적인 그 정치적인 그런 투쟁 의혹이 가득 찬 사람이라면 당연히 싸워야지 이렇게 될 그런 묘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묘하게도 포크레인이 열심히 노동하는 수고한다 그런 느낌이 더 강하단 말이죠. 그게 그 아까 박성준 시인이 평론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처음부터 그렇단 말이죠. 보면 그것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같이 집이 있던 곳이었다. 옛날 생각이 났다. 이게 뭐냐면 옛날 생각이 뭐냐면 아까 1년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1차 독해에서 그지? 표면적으로 1차 독해에서 상정한 그지? 그 근대 권력, 그지? 권력의 자본주의 권력이죠. 자본주의 권력의 횡포의 결과물이라고 어, 그리고 그 결과물에 관한 묘사라고 생각하게 예,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응? 1차적인 독해할 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런데 2차, 3차 독해를 이 과정 속에서 그런 표피적인 대결, 문법적, 문법적인 대결 구조를 넘어서는, 응? 예를 들어, 작약, 같이 화려한 꽃이, 이 화면의 중심에, 서사의 중심이죠. 여기서는 서사라고 치면 이꼭 극처럼, 그지? 극처럼 묘사된, 그래서 화면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서사의 중심에 그 등장, 하기 때문에. 그 자기이 꼭 주인공처럼, 굉장히 주요 등장인물처럼, 응? 주요 등장인물처럼, 등장인물이 아니라 물건이죠. 뭐라 그럴까? 풍경.
인물도 풍경이란 말하면 등장 풍경처럼 자기같이 화려한 꽃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이연의 이첫 유행은 음? 위에서 1년의 1차 독해, 1차 독해의 어, 그지? 경험을 확인해 주는 음, 음,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빈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뭐 그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같이 집이 있던 곳이 집이 철거된 거잖아. 그러니까 집이 있던 곳이니까 옛날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그 자본주의 말하자면 철거한 얘기 그러니까 유명한 조세의 그 난소공이 유명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 이었어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3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3년까지 이어지고 기중기가 첨탑에 줄을 걸었다. 이제 성당만이 남았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런 옛날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지? 그걸 이은 3년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지금 새롭게 읽는 거죠. 읽어봅시다.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읽기가 쉬워요, 그 부분은. 왜냐면 이런 독해는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는 최근에 시를 쓰는 사람들이나 최근에 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투쟁적인 독해를 잘 모를 텐데 어, 쭉 읽어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흔한 너무 많이 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 6.29 선언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6.29 선언 다시 보겠습니다. 6.29 선언이 있던 해 그랬잖아요. 6.29 선언이 뭐냐면 민주화 선언이에요. 6.25 민주화 선언. 그러니까 1987년 6월 29일 여당인 민주정의당 대표 노태우가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그러니까 국민회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1972년 유신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 간접 선거제 바뀐 이후 그러니까 오래됐죠. 몇 년이에요? 어, 16년. 16년 동안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보통 선거가 아니니까. 대통령 직접 선거제를 정책에 많은 민주화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투옥되었다. 그 이제 야당의 투쟁이 아주 심했었죠. 1987년 6월 29일 전국에서 100여만 명 정도가 시위에 가담하였다. 이에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였다. 직선제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요. 바로 어, 이와 같은 국민의 요구에 예, 이란이나 이란 등 중동의 대부분 이 국가들이나 중남미, 중동이나 중남미 국가들이 어, 뭘로 했어요? 이렇게 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국가의 정권들이 대부분 국가의 이 정권들이 평화로운 국제의 길을 수용하기는커녕 음, 대량 확산을 하는 경우가 오늘 최근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평화적인 혁명적 전환은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대단한 나라예요. 이 보통은 이러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죠. 이란도 지금 뭐 그 미국이 공격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국민들 갖다가 음? 해달라는데 이렇게 그 보통 민주주의 선거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음, 학살을 하고 그래서 그걸 핑계로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한국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그 직전의 사건이에요.
직전의 사건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직전에 이런 일이 아주 오랜 세월, 20,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20년이 뭐야? 이게 언제부터냐면요. 1961년, 이게 1960, 72년이지만,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서 시작된 군사 정권이, 음, 그래서,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1900, 그, 쿠데타, 그, 1961년 5.16 군사 정권이 시작됐으니까 몇 년 동안 된 거예요. 87년이면 26년이죠. 나의 그 삶의 거의 대부분을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권 밑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게 긴 세월이었는데 그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아까 투쟁은 너무나도 당연한 문법이었던 거죠. 거의 25년,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게 7월 군입대를 앞두고 나는 거리에 있었다. 이 사람은 군에 거꾸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있었고 이게 보통의 사례고 나는 그들의 말을 보도에서 듣고 있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거죠. 대학생들이 차도에 있고 보도에 있고 시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도에 있었단 말이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6.29 선언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민들이 어, 다들 보도로 내려간 것, 차도로 내려갔단 말이죠. 내게는 차도와 보도 사이가 폭도와 시민 사이로 느껴졌고 그러면서도 나는 폭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민주화하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나는 보도에 서 있음으로 해서 시민이었고 폭도들은 차도에 있음으로 해서 폭도였다.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면 폭도와 시민, 차도와 보도라는 뭐예요? 이분법적 논리를 어?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어? 그러니까 나는 차도에 있지 않고 보도에 있으니까 나는 시민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차도에서 있는 대학생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폭도라고 그랬지만 폭도는 누가 말한 거야? 그러니까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을 정권이 칭하는 그지? 칭하는 용어이. 그러니까 이 정권이 스스로 폭도와 시민을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이는 페르소나 나도 뭐야? 정권의 이분법 논리, 그지? 이분법적 논리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지? 그리고 이런 동조 세력이 대부분의 경우 음, 일반 국민 대다수의 예, 정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나쁜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용기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 그러니까 페르소나 나가 어, 나의 혼자만의 정서라기보다 응? 뭐예요? 음, 그 당시 일반 국민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투 경찰들이 앞에서 저 대학생 전투 경찰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습기 하나 없는 여름 쨍쨍한 햇빛 착착착 군합발 소리가 나더니 정적이 울리더니 표바탄을 쏘며 파도를 덮쳤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것도 모를까 봐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런 총 같은 거를 이걸 쏘면은 이게 터지면서 어, 가스가 나오고 이게 여기 터지면서 이게 수류탄 같이 터져요. 근데 연기가 나오는 거지 대신에. 그다음에 페퍼포그라는 게 있었어요. 페퍼가 후추죠. 후추. 포그는 연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페퍼포그는 후추하고 연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가스죠. 가스차죠. 음.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음, 지랄하는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랄탄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그 생산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국이어서 외국에도 수출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 정치가 저게 많았다는 거죠. 데모가. 근데 그 지랄탄이 하나 내 어깨를 맞고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눈물이 막 나고 그래요. 너무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도망치게 돼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내 어깨에 맞은 사과탄 하나가 맞았어요. 어깨에. 사방으로 최루탄이 터지며 연기를 뿜어냈지만 페퍼 그 연기를 뿜어내고 최루탄이 터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전쟁터 같이. 예, 사과탄은 나를 덮친 견주 경찰의 손을 뿌리친 찰나에. 그러니까 자기는 보도에 서 있었는데 동조 세력으로 생각한 전투 경찰이 자기도 잡으려고 덮쳤단 말이죠. 근데 뿌리칠 찰나에 그 사과탄이 불발탄이 돼서 중력의 속도로 사과 모양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터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여름 보도만을 걸으며 보도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일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중력과 운명의 속도는 찰나이지만 자주 멈춘다는 것을 알았다. 이건 재수가 좋았다는 소리고 요거 위에 거. 이게 바로 이런 인식이 그러니까 고도, 어, 시민 또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어, 사도, 택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 착각을 어, 집단적으로 서서하면서 정치적 군주의 요구를 전체적으로 하게 된 사건이 이 6.29 선언이 그 사건의 결과가 민주주의를 하자는데 그걸 했다고 했으니까 6.29 선언.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거기 나는 그러니까 난 안 싸웠어, 난 안 했어.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최근에 중동이나 그쪽에 중동 특히 이란 이쪽의 영화들 그런 영화들은 이런 식으로 괜찮을 거야. 그렇지만 요새 최근에 두검사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그것도 되게 비슷한 영화 같아요. 최근 두검사라는 영화도 바로 이런 난경이죠.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그냥 얌전히 있었는데 뭐이죠? 그런 난경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아직 안 봤어요. 추정됩니다. 이런 그 민주화 투쟁의 과정을 그리는 영화는 여전히 많이 생산되면서 또 영화제에서 많이 생산되고 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달리 인류는 소수 선진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이런 어, 유인노의 어, 권력 관계에 시달리는 음, 근대 국가, 즉 민주화 과정에 투쟁하는 근대 국가가 아주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가 현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걸 과거하기로 했지만 단지 어, 우리 식으로만 얘기하면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현실을 음, 음,
생각한다면, 어, 우리는 이런 민주화 단계를 성공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평화롭게, 평화로, 평화로운 정권 교체, 이 과정을 거쳐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성공적인 경제 발전, 압축 성장, 극성장이라는 경제 발전의 성과와 더불어 한국이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기반입니다. 근데 한국이 선진국일 거예요.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선진국이 된 거죠. 음. 어, 한국의 힘은 두 가지인데 그게 한국 문화의 힘이죠. 문화의 힘은 크게 두 갈래에서 어, 나온다고 보이는데 여겨집니다. 하나는 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선진화 과정의 어, 2차 대전 이후 어, 식민 제국주의 방식이 아닌 방식에 의하지 않은 음, 모델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 세계 어, 대부분의 후진 국가, 후진국이 따라가야 할 발전 모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어, 일본을 비롯한 기존의 어, 유럽과 미국 등 음, 선진국의 발전한 방식이 응? 다른 데는 다 저기 제국주의로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니야. 응?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를 따라오고 싶은 거죠. 요게 하나예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또 하나도 이 시에 나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어, 그러니까 전근대의 후진성과 근대화의 예, 근대화의 과정을 겪은 음, 저개발 국가의 발전, 음, 어, 뭐라 그럴까, 성공은 물론 선진 문화의 발현, 등, 그러니까 이 역사적, 그러니까 이 문화적 발전 과정이 전근대적이고 근대적이고,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음, 측면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어, 방식을 택함으로써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지 뭐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한국 문화 산업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두 번째 걸 잘 오해를 하는데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위에 거는 학자들이 말은 안 하는데 밑에 거는 지금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요거. 요 얘기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저 6.29 이후에 나온 어른이 된 사람들은 잘 모를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기 시에 다 써 있고 우리도 계속해서 공부한단 말이죠. 이거는 뭐예요? 선진국이 되기 전에 근대화 과정의 끝 무렵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지? 이런 것까지 계속 다 있는 거야. 우린 그걸 잊지 않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개발하는 방식이 중력과 원명의 속도가 다르지만 자주 멈춘다. 그러니까 우연히 멈춰서 이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 경찰서에 안 붙어가고 뭐 고문도 한다고 뭐 아무것도 막지도 않고 그랬던 거죠. 그냥 약간 위험하기만 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기중기가 첨탑에 줄을 걸어 성당만 없어지고, 그지? 그러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중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주세기의 난소공을 이 생각날 만큼 생각날 재개발의 현장이지만 동시에 그런 이분법적 투쟁 구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응? 전혀 새로운 음, 세상이 와 있다는 사실에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마찬가지 재개발의 현장이에요. 재개발의 현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만약에 지금보다 한 10년? 그쯤 전만 해도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투쟁할, 막 싸우겠구나. 뭐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기중기가 이 첨탑에 줄을 걸어서 이제 그 첨탑을 이제 옮기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데로. 그지? 이건 부시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동하겠다는 거죠. 성당만 남은 거죠. 그래서 산비탈의 집을 부수며 포클레인이 맨 꼭대기 성당을 포위할 때까지, 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죠. 다 부수고 없어지고, 포클레인이 맨 끝에 성당을 포위해서, 기중기가 첨탑을 갖고서 싹 옮기면, 그 다음에 그때까지 다 밋밋하게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든지 뭐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지? 그때까지 뭐라 그랬냐면, 싸웠다가 아니에요. 나는 그것들을 따라 시간 나는 대로 산비탈을 걸어 올라다녔다. 산책했다는 거. 어? 화자가 할 때까지 싸웠다, 투쟁했다. 이게 아니고 투쟁했다. 또는 마음속으로나마 싸웠다. 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시에서도 박형준 시인의 시를 하나 봤었는데 산책. 예? 근대 도시에서 탈근대적인 산책의 장소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들을 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따라 시간 나는 대로 산비탈을 걸어 올라다녔다. 그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너무 잘못된 일이야 하고 투쟁하고 마음속으로만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음? 근대적인 법무를 어, 듣기 위한 신자유주의 자본의 횡포가 기본적인 음? 행동 방식이라는 포클레인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이라는 양식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집을 구해서, 뭐 예를 들면 이곳에 건설될 아파트의 주민이 되는 어? 부자, 행운, 하라는, 내가, 그지? 어, 나가 행운하라는 말, 즉,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이런 황량한 어, 어? 자연 섭취의 현장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문제적이라는 음, 점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 난소공의 휴대한 의혹이 없어진 거, 어, 어, 사라진 거, 사라졌다고, 어? 그 의혹 상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클레인의 예, 행위를 너무나도 차분하고 어, 냉정한 시점으로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런 시선은 어, 그6.29 선언으로 이어지는 음, 그지? 어, 데모의 상황에서 그지? 시위의 현장에서 겪은 위험한 일을 묘사하는 시각과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자본주의 체제, 근대 자본주의 체제죠. 근데 이 인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급 구조를 방대하는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묻고 있다기보다는 정반대로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듯하기 때문에 어, 어쩌면 근대 도시에서의 산책, 그러니까 어, 대회하는 돌아다니는 거지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산책 행위의 바탕에는 근대 세대를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반성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전부 다 그런다는 볼 수 없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산책을 하는데 여기 굳이 이 황량한 곳에서 왜 산책을 하냐고, 그지? 나는 그것들을 따라 시간 나는 대로 산비탈을 걸어 다녔다. 이게 박경준 시인의 습관, 뭐 습관일지도 모를
그런 산책이 목표하는 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때마다 손바닥에 호수라는 말을 떠올렸다. 손바닥에 호수라는 말. 근데 이게 누구의 식구인지 알면서 그러나 그게 정말 누구의 식구인지 확실하지 못하면서 먼 골짜기의 물을 손바닥에 받아낸 채 마을로 내려오는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 뭐를 생각했다는 거야? 이 문제, 이 재개발을 어, 의미로 잘 섭씨. 그러니까 거기 있던 거 다 없애버리죠.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죠. 하는 음, 음. 근데 자본주의의 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일환으로 음, 산책을 하다가 시적 상상력, 포에틱 이미지네이션의 도움을 받아 어, 손바닥의 호수라는 이미지를 떠올렸다.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내가 시적 상상력이라는 얘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왜냐하면 어, 근대 체제는 포클레인이 상징하는 직선적, 기계가 직선적으로 내려오죠. 직선적, 어? 어, 사고방식의 관문적 상상력에 바탕하지만 근대에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탈근대 체제의 길을 찾으려면 응? 기존의 관습적인 사고 체계를 벗어나는 길, 즉 시적 상상력의 길이 그 매체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음, 설명은 요거 먼 골짜기에 물을 손바닥에 받아낸 채로 마을로 내려오는 사람 이게 아니고 요거 먼 골짜기에 물을 손바닥에 받아낸 채로 내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묘사가 그러니까 먼 골짜기에 물을 손바닥에 받아낸 채로 내려오는 사람 즉 묘사가 동화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희망 뭔가 그지 미래 그지 호수 물 그지 그러니까 손바닥에 그걸 이제 받아올 텐데 그거를 그, 새로운 세계의 가치를 어, 호수레인을 레인을 동원해서 넓 그, 시원하게 열어낼 수는 없는 게 아직도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손바닥 즉
개인의 한정된 역량의 힘으로 어, 나도 그지? 어, 다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이미 무너져 버린 음, 계곡과 비슷한 계곡의 생명의 힘을 그지? 생명의 힘을 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희망합니다. 이게 또 작약의 작약이란 꽃의 이미지가 어, 시작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음, C.S. 엘리엇의 성문지의 결말 부분에서 어? 음, 자신의 땅만이라도 자신의 조그만 작은 땅만이라도 어, 간직하고 또 나가는 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길이라는 어, 말과 상통합니다. 아, T.S. 엘리엇은 20세기 초 서부 유럽의 식민지주의가 전성기에 유럽의 문명을 노래하면서 홍무지 다, 어, 다 요새 그 다 폭격마저 어, 다다 부서져 버린 도시들로 구성된 홍무지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황무지라는 시에서 그건 근대 문명이 식민제국주의로 원성하는 듯하지만 사실상 내부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붕괴해 버렸다고 판정, 판명,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표한 모더니즘이 그야말로 현대 시대의 도래를 일고 문학의 운동이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박경근 시인의 이 시도 이 시가 지향하는 바가 어? 어디인지 알수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근대 문명, 그지? 음, 포플레인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탱포로 탱포로 어, 성당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이 어, 되어 버렸지만 응? 붕괴되어 버렸죠. 하지만 그 다정한 응?
우리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기 믿는 것입니다. 응? 계속해서 나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예.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아시죠? 지금까지에는 이게 무너지는 거, 부서지는 얘기만 했는데, 새롭게 생기는 새로운 세상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무너지는 요 순간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똑같은 그 성당 얘기가 세 번째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요거, 요거 흔들리는 요게 하나 나왔죠. 성당이 흔들리는 거. 요게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요거예요. 이중기가 성탑에 그 성당에 나고 포효할 때까지 올라가는 요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에 이중기의 줄이 당겨질 때마다 들썩거리며 공중으로 뜰 것 같은 성당. 그 속으로 뛰어들 또 무엇이든 낚아챌 것 같이 웅웅거리는 포크레인. 뜰에서 금세라도 터질 것 같이 팽팽한 사과탄 모양의 작약. 그러니까 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어, 성당 첨탑의 이전 장면에서 기존의 오조와 달리 응? 뭔가 아주 긍정적인 음, 분위기를 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동막골 어, 수류탄이 터지는데 팝콘이 되는 영화 동막골 동막골 음, 가 생각이 나의 지경입니다. 특히 그 사과탄 모양의 작약, 어? 금세라도 금세라도 퍼즐 똑같이 팽팽한 사과탄 모양의 작약이라는 이미지가 그런 아주 그지? 그러니까 세 번째가 됐는데 이거 완전히 그 극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응? 포크레인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으로 뛰어들어 금세라도 낚아질 것 같은 포크레인도 그래서 포크레인도 파괴의 라기보다 뭔가 그 꿀벌 꿀벌 같이 즐거운 축제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응? 뭐가 웅웅거리고 그러는 웅웅거리는 그 포클레인의 행위도 꿀벌 같단 말이죠. 뭐가 그 자격이 적으니까 꽂으니까 성당도 마찬가지죠. 하늘을 붕 날릴 것 같죠. 그 성당이라는 게 원래 그러고 보니까 성당이 난 교회 말하는데 어, 그 제도를 지탱하는 종교의 본정인 영성의 힘이 그지? 발휘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게 뭐야? 하나님하고 이렇게 영성으로 만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성당도 뭔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날라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은 날라 올라갈 거 성당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영성이 있으니까 신하고 연결되니까. 나는
그 순간 상상뿐임을 알면서 상상도 죄가 되거나 용서될 수 있다면 모든 게 무너지는 세상에 선물이 될 수 있다면 손바닥에 호소라는 말도 그런 말 중에 하나일까?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손바닥에 호소란 말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단 말이죠. 응? 그래서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요 상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 더 보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이 상상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책 읽기 40번에 한병철의 시에 관하여 시몬 바위와의 대화를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 시몬 바위의 저책 두 권 신을 기다리며 하고 중력과 은총을 읽을 거예요. 그게 한병철의 신에 관하여인데 이 신에 관하여 시몬 바위에 관한 시몬 바위와의 대화 이거를 읽는 글인데 거기서 요걸 보려고 그래요. 로랑 바르트 신화론을 하나 읽으려고 그래요. 로랑 바르트 신화론은 이게 요런 표시 요게 뭐냐면 요게 기표 기의죠. 그러니까 기표는 signify하고 기의는 signified 영어로만 읽으면 이 기호론이에요. 이게 기호론이거든요. 기호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호가 사인이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됐다고 보는 거죠. 기호가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언어의 체계라는 것이 요 언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 겉으로 표시된 발음하고 뜻하고 여기 하나 모여서 이제 기호가 하나 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기호가 다시 어, 표시가 되고 그 뜻하는 바가 있고 그래 또 하나의 기호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기호가 중첩이 되면 신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화? 이게 신화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러너마트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분석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신화론을 한 것 같아요. 자기는 신화를 쓰고 이렇게까지 나처럼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신화가 언어의 체계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근대 자의 천부인권설, 이 근대 국가의 구성 원리죠. 이거나 정근대 중대의 왕권 중심설, 이거나 둘 다 뭐예요? 둘 다 신화란 말이죠. 근데 근대 국가 근대 자아의 천부인권설 천부인권설이 뭐야? 하늘이 인간의 권리 인권을 부여했다는. 근데 솔직히 하늘이 인간의 권리를 부여했다는 건 누가 알아요? 누가 보증해? 뻥이지. 그지? 왕권 중심설은 뭐예요? 하늘이 뭐야 이번에는? 하늘이 왕의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 있어? 하늘이 뭐야? 무슨 하늘?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정근대 중세의 왕권 중심설이나 근대제의 천부인권설이나 다 뭐다? 신화. 근대 신화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정근대 신화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근대 신화를 기준으로 하는 세상인데 그거는 정근대 중세의 왕권 중심설이라는 신화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요건 다 안 읽을 거고 그 근대 자아가 흡수 통일 때는 주인 노예 신화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팔근대 영정 세계는 그 전혀 다른 그 그, 요 얘기는 내가 자세히는 요거는 나중에 요거 와서 보세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탈근대적인 한대의 영적 해방의 영적 상상력 음? 이 요구되는 신화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대 문명은 자아가 물질 세계의 차원에 들어가 있는, 그치? 그래서 상상력이 주인의 노예에 대한 근대적 권력 행사의 상상력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자연을 착취하는 등 사물을 지배하는 근대 문명의 모습을 가진 상상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상상력이 아니라 영혼의 상상력으로 본다면 그거는 탈근대적 환대의 영적 상상력은 근대적 권력의 물질적 상상력을 해방하는 것처럼
음, 해방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해 보면 이때 해방이라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도 근대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 그러니까 군대, 학교, 가족, 국가 등 근대 체제가 엄전한 상태인데 탈근대세가 이미 왔단 말이죠. 그래서 탈근대 시대의 담론의 전략은 근대 시대의 담론을 수용하면서 초월하는 포월하는 전략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섞여 있지만 근대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하고 포함하면서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물적 창조를 어? 물적 창조를 포함해서 초월하는 게 탈근대의 영적 탈창조다. 그 얘기를 상상력의 두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다시 보면 그렇게만 대강 보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상상이라는 것이 죄가 되거나 용서가 될 수 있다는 요 말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설명했어도 대강은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상상력이 응? 현근대 왕정 시대의 중세 시대의 왕권 중심주의의 신화를 대체하는 그지? 응? 천부인권설, 휴머니즘의 인간 중심주의 신화가 주류가 되었지만, 그지? 이 복잡한 얘기라서 내가 일부러 돌아갔다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냐면 바로 이런 근대 인간 중심주의 이 얘기가 이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대, 그 대개발을 위해서 마을을 포크레인으로 재정비한다고 그러죠. 부셔버리는 거죠. 재정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현대적 상상력의 말기 시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슨 소리예요? 보면 근대적인 상상력이, 그치? 근대적인 상상력이 뭐가 돼요? 오히려 얘가 되어버린, 그치? 인간에게, 부자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그치? 오히려 인간에게 죄가 되어버린 어, 상태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형준 시인의 손바닥에 붉은 호수는 라는 시는 라는 시가 발휘하는 시적 상상력은 어떻게 돼요? 시적 상상력은 이런 그러니까 공중으로 뜰 것 같은 성당, 웅웅거리는 포클레인, 그다음에 그 팝콘처럼 터질 것 같은 수류탄이지만 최루탄이지만 팝콘처럼 터질 것 같은 작약의 꽃잎 이런 것처럼 어, 기존의 근대적인 상상력을 그게 있죠. 포크레인은 없애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함하지만 어, 포클레인 포함하지만 음, 초월하는 전혀 새로운 상상력의 세상을 시적으로 시에서 창조해 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응? 지금 새로운 상상력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도 해방이었지만 이제도 해방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살근대적인 지적 상상력은 뭐야?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포클레인한테. 포클레인에게는. 응? 그러니까 웰컴 투 동막골이다. 기억났다. 제목이. 웰컴 투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응? 누구처럼? 어, 그는 웰컴 투 동막골의 뚜렷한. 그러니까 걔가 용서할 수 있죠. 왜? 팝콘처럼 터졌으니까. 팝콘처럼 터진 수리탄처럼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죠. 여기. 모든 게 무너지는 세상에 선물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소리냐면, 그리고 모든 게, 그리고 근대적인, 어, 모든 세상의 근대적인, 그 뭐야. 여기 있던 마을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포크레인에 의해 부서져 버린 그 모든 게 그 마을에는 모든 게 무너져 버리죠. 무너지는 응? 근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박약처럼 응? 성당처럼 영성의 힘으로 다시 영성의 힘으로 다시 세워지는 응? 해변대 세계의 어, 어떤 깃틀 그 선물이 응? 될수 선물이 제공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문했던. 응?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새로운 세상에 그 선물 뭔가 올 거라는 거지, 그치? 왜냐? 브레인도 웅웅거리고 팝콘처럼 뭐야 꿀벌처럼 자기야 이 그 사과탄이 자기야 그 웰컴 투 동막골의 팝콘처럼 부서진 수류탄처럼 자격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그건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의 이름이 손바닥 호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호수라는 말은 이 누구예요? 이 손바닥 호수라는 말은 박경준 시인이 탈근대 세상을 어, 기술을 어, 구성하는 적 상상력에 의한 그런, 용어 중 하나로 제시한 후보. 그러니까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죠. 새로운 세상이 올 텐데 박경준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손바닥에 호수라는 말로 그 후보를 하나 제시한 거예요. 응? 손바닥에 후보란 말은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시인은 어, 알려지지 않은 입법자, 법을 만드는 사람이죠. 새로운 세상에 법을 만드는,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그 정의에 걸맞은 행위. 그러니까 새로운 팔근대 시대는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저 자세히 설명은 내가 다른 데 많이 했으니까 그만할게요. 나는 집들이 다 부서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 그래서 이제 이 손바닥에 붉은 호수가 어떤 힘을 가지는지
그거를 지금 여기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집들이 다 부서지고 계단만 허공에 남은 금방이라도 아래로 떨어져 내릴 것 같은 그 허공을 밟아 무너지기 직전 사방으로 튀던 첨탑의 빛, 작약, 빛으로 넘치는 그 붉은 호수를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마을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생각했다. 집들이 다 부서지고 계단만 허공에 남은 금방이라도 아래로 떨어져 내릴 것 같은 그 허공. 여기까지가 근대 신화의 종말이죠. 응? 그러니까 근대 신화의 종말을 음, 시사하던. 응? 그러니까 근대 신화가 그래요. 집이 다 부서지고 계단만 허공에 남았어요. 그거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죠? 근대 신화가 끝났잖아요. 그죠? 나흘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허공만 남았어요. 응? 그래서 삐뚤적 공허감, 팽배한 세상에서 응? 다 끝난 것 같단 말이죠. 그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너지기 직전 사방으로 뒤던 첨탑의 빛. 아까 요건 뭐예요? 아까 요거는 아까 위에서 우리가 본 거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면 요거죠. 요거. 들썩거리며 공중을 뜰 것 같은 성당 요거죠. 그지? 그다음에 작약. 어? 작약은 요거죠. 금세라도 터질 뜰에서 금세라도 터질 것 같이 팽팽한 사과탄 모양의 작약. 이 두 개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응. 그 두 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개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빛으로 넘치는 그 붉은 호수를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 이건 아직 음, 박형준 시인의 상상 속에 있어서 우리는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화, 어? 하근대 시대의 삶의 지금 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박형준 시인도 뒷모습만 보았다고 보고합니다. 이, 이 신화의 이 새로운 세상을 긍정적으로 여는 응? 영적, 영성적 신화죠. 영성적 신화의 인물이 어떤 무엇일지, 누구일지 음, 상정해내는 건 박형준 시인의 정보를 따르면 우리들이 것이라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혼자 만들어? 그죠? 혼자 못 만들란 말이죠.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만들어야 될, 어떻게 만들어? 꼬투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그 꼬투리를 박형준 시인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호수, 박형준. 성당만 남았다. 밑에서 보면 성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뜰에 핀 작약이 흔들리는 성당을 떠받들고 있는 것 같았다. 포클레인이 하나의 종교 같았다. 하루하루 눈에 띄지 않게 산비탈로 올라가며 집들을 평평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곳은 하나같이 집이 있던 곳이었다. 옛날 생각이 났다. 6.29 선언이 있던 해 7월 군입대를 앞두고 나는 거리에 있었다. 대학생들이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있었고 난 그들의 말을 고도에서 듣고 있었다.
내게는 차도와 보도 사이가 폭도와 시민 사이로 느껴졌고, 그러면서 나는 폭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보도에 서 있음으로 해서 시민이었고, 폭도들은 차도에 있음으로 해서 폭도였다. 전투 경찰들의 까만 투구가 윤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하나 없는 쨍쨍한 여름 햇빛, 착착착 군홧발 소리. 그러다 일순정적. 전투 경찰들이 파과탄을 쏘며 차도를 덮쳤다. 보도를 덮쳤다. 지랄탄이 내 어깨를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방으로 최루탄이 터지며 연기를 뿜어냈지만 내 어깨에 맞은 사과탄은 나를 덮친 전투 경찰의 손을 뿌리친 찰나에 불발탄으로 중력의 속도로 사과 모양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 나는 그해 여름 보도만을 걸으며 보도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일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중력과 운명의 속도는 찰나지만 자주 멈춘다는 것을 알았다. 이중기가 첨탑에 줄을 걸었다. 이제 성당만이 남았다. 산빛 아래 집을 부수며 포클레인이 맨 꼭대기 성당을 포위할 때까지 나는 그것들을 따라 시간 나는 대로 산비탈을 걸어 올라다녔다. 그때마다 손바닥에 호수라는 말을 떠올렸다. 누구의 식구인지 알면서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누구의 식구인지 확신하지 못하면서 먼 골짜기의 물을 손바닥에 받아낸 채로 마을로 내려오는 사람을 생각했다. 이중기의 줄이 당겨질 때마다 들썩거리며 공중으로 뜰 것 같은 성당. 그 속으로 뛰어들어 무엇이든 낚아챌 것 같이 웅웅거리는 포클레인. 뜰에서 금세라도 터질 것 같이 팽팽한 사과탄 모양의 작약. 나는 그 순간 상상뿐임을 알면서 상상도 죄가 되거나 용서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게 무너지는 세상의 선물이 될 수 있다면 손바닥에 호소라는 말도 그런 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는 집들이 다 부서지고 계단만 허공에 남은 금방이라도 아래로 떨어져 내릴 것 같은 그 허공을 밟아 무너지기 직전 사방으로 튀던 첨탑의 빛, 낙야, 빛으로 넘치는 그 붉은 호수를 손바닥에 조심스레 받쳐들고 마을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생각했다.